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토목설계 라이트 이론 1강입니다. 예상 강좌 수는 총 15강 예상하고 있고요. 모든 강좌를 올해부터는 라이트와 베이직으로 분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은 지역마다 커트라인 차이가 크고요. 또 준비하는 사람도 좀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전공자, 비전공자, 그 다음에 좋아하시는 호, 싫어하시는 불호.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표 점수를 갖고 있다 보니까 공부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라이트 강좌를 신설했습니다. 목표는 2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목설계가 응용역학보다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비법을 무려 180개로 제가 분류하고 있고요. 이 모든 부분의 중요도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 그 부분을 뽑아서 모아서 함축적으로 수업함으로써 단기간에 꽈락도 피하고 안정적인 점수를 받기 위한 것이 바로 라이트 이론 강좌의 첫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올해가 역대급으로 시험이 쉬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시험 문제가 제 생각은 더 쉬울 수가 없어. 그럼 이제 더하기 빼기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배제하고 다른 회차는 사실 좀 난이도가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다양한 난이도에서 안정적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강좌는 베이직 기본 강좌입니다. 이때 비전공자라든가 불호인분들은 수업 듣는 게 좀 다른 분들과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입문용 강좌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많지 않은 강좌로서 여러분이 단기간에 꽈락도 피하고 또 기본 강좌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입문용 활용한다고 하면 이 수업이 잘 준비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출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예상 강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스트레칭 한번 하고 됐죠? 저는 스트레칭 하고 제가 강사로서 토목설계 얘기 좀 들어보세요. 강사로서 생각하는 토목설계는 응용역학보다 쉽습니다. 갑자기 깜짝 놀라셨을 텐데 왜 쉽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접근성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비전공자나 불호인분들은 용어도 좀 낯설고 야 이따가 철근 콘크리트 배우게 될 텐데 미치겠는 거죠. 와닿지가 않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철근 콘크리트와 함께 생활하고 있죠. 여러분이 단 한순간도 그 철근 콘크리트와 여러분 어떤 삶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 좀 낯설고 이질감이 있다. 처음에는 용어 외울 거 외우고, 그렇죠? 암기하는 거 암기하고, 처음에는 좀 공부하다 보면 좀 이질감이 있어도 나중에는 나오는 문제 거의 비슷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죽했으면 기본 획득할 수 있다니까요. 생각보다 많지도 않고요. 잘 보시면 문제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수업 듣고 문제 계속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교재 안에 문제가 750문제고요. 그 문제 안에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라이트 강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다른 수업과 가장 큰 특징은 보통 다른 분들은 몇 장만 보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전 파트가 흩어져 있어서 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비법 180개 중에서 보는 것도 있고 어떤 비법을 일부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구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첨부 파일 잠깐 봐보세요. 첨부 파일 두 번째 거 보면 문제 배치표가 보시면 제가 중요도도 표기를 해놨고요. 중요도 보는 방법도 적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따로 제가 라이트다, 베이직이다 표기함으로써 여러분이 어떤 걸 제가 수업 들으면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다 체크했고요.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건 출제율보다 정답률이죠. 지금의 이 수업은 정답률이 높은 문제에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스트레칭하고.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요거 배울 건데 그 전에 뭐 배우느냐? 법 배웁니다. 갑자기 생뚱맞죠? 법 배운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헌법, 민법, 형법 똑같아. 우리라고 법을 안 배울 소냐? 우리가 배우는 법을 뭐라고 부르냐? 건설 기준 코드라고 부릅니다. 또는 구조 세목 또는 구조 상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이야. 이 법은 민법, 형법 이렇게 나뉘는 것처럼 우리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설계 기준 코드, 두 번째는 표준 시방서 코드입니다. 설계 기준 코드는 어떤 수치 해석적인 문제를 갖다 다루고 있고요. 표준 시방서는 어떤 재료의 성질에 대한 법령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성 체계는 두 가지입니다. 이니셜 따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설계 기준 코드는 KDS 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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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번호 6개 쓰고 있고요. 마치 법령 몇 조 몇 항 이것과 똑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표준 시방서 코드는요. 한 자리가 달라져 KCS 마찬가지로 코드번호 6자리를 쓰게 됩니다. 이거 검색창에 전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은 공개되어 있고요. 최신 기준에 준해서 공부하시면 되고 우리는 당연히 최신 기준을 배우고 있습니다. 국가 건설 기준 세터를 검색하시면 이런 따끈따끈한 법령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출제율.
여러분 교재 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가 칠판에 준비되어 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요거죠? 22페이지 비법 1번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약자로 RC라고 부르는데 성립 이유는 시험 문제 꽤 자주 기출됩니다. 자,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를 배우게 될 텐데 제가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굳이 왜 수없이 많은 재료 중에서 결국 콘크리트를 다루게 될 텐데 왜 콘크리트냐? 대체재가 없었냐? 이 질문부터 먼저 던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다른 재료 있을 수 있잖아. 플라스틱, 나무, 뭐 강제, 철 이런. 근데 특이하게 역사와 전통이 매우 깊죠. 대체재가 없어. 넘버 짱. 얘 혼자 지금까지 수없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재료가 사용됐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얘만큼 퍼펙트하고 완전한 재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재가 없다는 얘기야. 여러분이 만약에 콘크리트를 대신한 다른 재료를 찾았다라고 하면, 발견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제 독방석이 아닌 거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철근 콘크리트는 그렇죠? 뭐 우리가 이름에서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사실 실생활에서 그렇게 멀리 있지 않잖아. 가까이 있잖아 사실. 그렇죠? 콘크리트와 철근의 복합재입니다. 같이 사용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각각의 재료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수업 들어보세요. 첫 번째 콘크리트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철근은 완전체입니다. 안전이 아니라 완전체고요. 그러니까 재료 자체가 퍼펙트하다는 얘기야. 신뢰성이 매우 높고요. 그에 반해서 콘크리트는 그렇죠? 불완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신뢰성이 높지는 않고요. 이거는 완전하다라고 하면 얘는 불완전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콘크리트는 우선 철근과 다르게 단일 재료가 아니라 복합 재료예요. 이 안에는 시멘트와 골재는 뭐 자갈이나 모래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도 들어가 있고요. 혼화재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재료이다? 복합 재료입니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그에 반해 철근은 공장에서 만들어온 단일 재료고요. 균질하고 균등하고 품질이 우수하고 일정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으로 보도록 할게요.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 압축시 눌렀을 때 파괴 강도와 당겼을 때 파괴 강도가 콘크리트는 같지 않습니다. 누가 더 크냐? 콘크리트 한번 생각해보세요. 눌렀을 때 훨씬 더 단단하죠. 당겼을 때는 골재나 그 시멘트 입자가 떨어지면서 또 떨어져요. 분리가 발생합니다. 대략 몇 배냐면 한 10배 정도 더 커요. 그에 반해서 철근은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가 거의 유사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보시면요. 콘크리트는 갑작스럽게 파괴되는, 그러니까 파괴될 때 서서히 파괴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폭삭 주저앉으면서 파괴되는 취성재료입니다. 작은 변형에서 파손되는 성격을 띠고 있죠. 그에 반해서 철근은 연성재료입니다. 갑자기 파괴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파괴가 진행되는 연성재료다. 이렇게 서로 각기 다른 재료의 성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합쳤을 때 바로 완전체가 된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는 압축은 누가 분담하냐? 당연히 콘크리트가 분담하고요. 인장도 콘크리트가 분담하면 좋은데 아시겠지만 인장에서는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누가 대체해 주냐? 아주 비싼 철근이 대체해 주는 거야. 철근이 분담하는 뭐나 복합재입니다. 복합재료. 아시겠죠? 각각의 특성을 갖고 있다. 거꾸로 20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위에 상단 읽어보시고요. 토목 구조의 종류는 콘크리트 구조와 강 구조, 철로 만든 거, 합성 구조, 콘크리트와 철로 같이 만든 거, 그걸 합성 구조라고 부르고 있고요. 콘크리트 구조는 다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묵은, 콘크리트가 철근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지만 그냥 얘만 있는 거니까 균열이 발생했을 때 압축은 충분히 견딜 수 있는데 반해서 인장식 강도가 약하다 보니까 휨이 발생, 이걸 이제 휨 압축, 휨 인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위쪽은 충분히 버틸 수 있으나 아래쪽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파괴가 발생한다? 바로 취성, 갑작스럽게 붕괴되는 취성 파괴된다. 강도가 비교적 크지 못합니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저항하기 위해서 어떤 걸 쓰느냐? 바로 인장측에다 철근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철근 콘크리트, 약자로. 철근은 아니고요. 이 보강재. 요즘 이제 보강조와 철근만 쓰니까 약자가 대체되고 있는데 약자로 뭐라 쓰냐면 레인포스, 보강한다는 의미고요. RC라고 불리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하중을 받았을 때 압축은 누가 분담하는 거야? 콘크리트. 인장 어차피 균열 발생하면은 인장 강도, 콘크리트 강도 없으니까 그때 누가 버티라는 얘기 바로 이 철근이 짱짱하게 버텨준다는 얘기죠.
최근에는 그거보다 효과적인 것들이 쓰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프리 스트레스 콘크리트입니다. 결국 균열이 발생함에 따라서 파괴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좀 좋을까요?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쪽에서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꽉 밑에를 눌러주면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이 균열이 아물겠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미리 프리 힘, 이걸 응력을 스트레스라고 부르고요. 합쳐서 프리 스트레스 콘크리트입니다. 미리 압축력을 가했다는 얘기야. 미리 압축력을 가한 콘크리트. 가장 효과적이겠죠. 정리해보면 콘크리트 구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묵은, 두 번째는 철근, 세 번째는 뭐다?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당연히 뭐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당연히 훨씬 더 비싸겠죠. 싸면서 좋았다라고 하면 다 얘만 썼겠죠. 그죠? 비싼 데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약자로 뭐라고 보냐면 PSC. 더불어 제가 잠깐 다리 하나 걸쳐 보면 이러한 파괴는 콘크리트에서 파괴가 인장식 콘크리트가 파괴되는 추성 파괴고요. 얘는 적절하게 제어할 수가 있지만 어쨌든 철근에 의해서 파괴가 지배된다고 하면 갑작스럽게 파괴되는 게 아니라 연성, 서서히 파괴되니까 우리한테는 훨씬 더 안전성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왜? 한가보자. 야, 구조물이 붕괴된다. 갑자기 붕괴되는 거랑 나 붕괴될 거야. 붕괴된다니까. 붕괴돼!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 이 불은 분명히 안전성의 차이가 있죠. 그렇죠? 바로 이러한 철근에 의한 파괴는 바로 이러한 신호, 사인을 보냄으로써 훨씬 더 안전한 구조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굳이 이러한 이질 재료를 함께 쓸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비법 1번의 주제고 시험 잘 나온다는 얘기야. RC의 성립 이유입니다. 1호편 22페이지 있고요. 첫 번째, 부착 강도가 큽니다. 그러니까 잘 붙어있다는 얘기야. 얘가. 얼핏 보면 빠지지 않냐? 아니야. 슬립, 미끄럼 빠지지 않고요. 얘는 잘 붙어있어요. 실제로 이 철근은 원형 철근이 아니라 아니 공사장에서 보신 적 지나가더라도 한 번 봤겠지, 그지? 이형 철근인데 리브와 마디, 띠가 있어.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자세한 그림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44페이지 그림 1.8을 참조하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잘 붙어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부착 강도가 뭐다? 크다. 그러니까 함께 써도 열팽창 개수가 유사하다 비슷하다. 열팽창 개수는 경우에 따라서 선팽창 개수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간단한 정의는 자세한 역학에서 배우겠죠. 온도 변화량에 따른 변형량이야. 그러니까 온도가 변화했을 때 그렇죠? 얼마만큼 변하는지. 근데 콘크리트랑 철근이 예를 들어서 이 값이 서로 많이 달랐어. 똑같은 온도가 예를 들어서 100도씨 온도 변화가 발생했을 때 하나는 이만큼 늘어나는데 하나는 이만큼 늘어나는 거야. 그럼 뭐겠어요? 아까 부착 강도가 크다 보니까 같이 딱 붙어있는 성질 때문에 콘크리트가 다 아작납니다. 그 자리 발생해서 깨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둘이 비슷해야지만 대기 중의 온도,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 온도에서 잘 붙어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열팽창 개수가 뭐한다? 유사하다, 비슷하다. 이 열팽창 개수를 보통 기호로 알파라는 기호를 많이 쓰고요. 콘크리트 약자 C, 콘크리트 약자 C. 철근의 약자 S를 달면 이게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진 않아요. 보통 오답으로 뭐가 많이 나오냐? 탄성계수 많이 나오는데 아직 이제 뭐 처음 공부하시나 생각해 보면 탄성계수는 재료가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고요. 자세한 건 오늘 배웁니다. 역학에서도 많이 배우고요. 기호로는 이제 대문자 2를 쓰고요. 마찬가지로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철근의 탄성계수고요.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누가 더 훨씬 커요? 철근의 탄성계수가 더 단단하다는 얘기야. 응? 더 단단하다고. 뭐보다? 콘크리트보다. 알겠죠? 대략 한 7배, 8배 더 단단합니다. 됐네요? 이렇다. 그 외에 동그라미 3번, 4번이 있죠? 동그라미 3번, 4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그라미 3번. 녹슬지 않는다. 그렇죠? 내구성. 아까 이 완전한 완전체인 이 철근은 결국 내구성 부분에서 부식이 염려가 되거든요. 콘크리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단단해집니다. 수화 반응이라서 이 단단해지는 작용을 통해서 100년 이상 점점 단단해져요. 하지만 철근은 그렇지 못하죠. 공기중에 노출했다라고 하면 공기가 맞닿으면서 부식, 녹이 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 철근이 공기와 맞닿지 않게끔 콘크리트가 잘 에워싸고 있다라고 하면 짱이겠죠. 그러한 이유들이 바로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 철근의 녹을 방지하고 동그라미 4번. 콘크리트는 알칼리성, 철근은 산성이거든요. 이게 중성되면서 부식을 억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장점, 단점을 읽어보시고요. 관련 문제는, 날개점 문제는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저는 칠판 치고 이어서 재료의 성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편 2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법 1번과 2번은 아까 수업이 끝났고요. 이 부분은 비법 내용이 포함되지 않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정자분들 관심 갖고 봐주세요. 알겠죠? 자, 이론편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를 먼저 한번 플레이 멈춰놓고 빠르게 눈으로 속독 한번 하고 나서 들으시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같이 볼게요. 자, 아까 앞선 수업 때 제가 콘크리트는 복합재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골재하고 시멘트하고 물하고 복합재료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게 조합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불리웁니다. 조합 보도록 할게요. 시멘트 풀은 시멘트와 물을 더했을 때 이것을 시멘트 풀, 시멘트 페이스트라고 부릅니다. 여기다가 다시 잔골재, 모래죠? 모래를 더하게 되면 이름이 뭐가 되냐면 몰타르. 거기다가 다시 굵은 골재, 자갈이죠? 포함하게 되면 그게 바로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결국 시멘트와 물, 잔골재와 굵은 골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경우에 따라서는 혼화재를 더하는데 혼화재료는 우리 음식에서 향신료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후추, 그렇죠?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어떤 특정 성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첨가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다? 혼화재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 그림은 이상적인 콘크리트 조합입니다.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골재가 대략 전체의 절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골재입니다. 그 중에 나머지 이제 50 중에 시멘트가 40, 물이 10이에요. 대략 4분의 1? 시멘트 분의 물이 대략 25%, 4분의 1, 25% 정도 되겠죠. 이 조합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시겠지만 골재는 스스로 뭉칠 수가 없죠. 그래서 시멘트와 물을 통해서 수화 반응을 익히고 바로 응결과 경화를 통해서 얘를 응집시켜준다는 얘기야. 그게 이유고요. 자, 앞서서 이것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을 음식으로 대체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콩떡 아시죠? 네, 콩떡. 골재가 콩이고요. 밀가루와 물이 시멘트와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골재끼리 뭉칠 수 없으니까 본디 밀가루와 물을 집어넣게 되는데, 그렇죠? 그 비율이 이 상태일 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상적이라는 얘기는 강도도 매우 좋고 내구성도 좋다는 얘기야. 품질이 우수하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죠. 하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했다. 엄마한테 이렇게 해서 반죽하라고 하면 뺨 맞죠? 왜 뺨 맞아요? 이게 딱딱해서 작업할 수가 없는 거죠. 반죽해서 떡을 만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실제 현장에서는 이 25%보다 더 많은 물을 포함하게 됩니다. 골재는 일정한 상태에서 보통 예를 들어서 시멘트가 얼마일까요? 이게 35, 예를 들어서 15, 다시 더하면 50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 비율을 높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작업하기는 훨씬 편해지겠죠. 이렇게 물 시멘트 비율에 따라서 작업하기 편한 정도,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워커빌리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종의 작업성, 물을 좀 써놓으세요. 작업성. 건축가에서 이것을 시공연도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작업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 작업성은 콘크리트 품질과 상반되겠죠. 예를 들어서 워커빌리티가 좋다, 작업하기 좋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결국 강도는 떨어지고 내구성도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아까 비율로 대략 이게 작업하기 수화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대략 25% 필요하다고 4분의 1. 35에 4분의 1이면 대략 9 정도 되는 거죠. 9. 그럼 나머지 6은 어떻게 되겠어요? 변신, 이렇게 시멘트로 바뀌어요? 그건 아니죠. 어떻게 해요?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수화 반응을 일으킨 나머지 물은 반드시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콘크리트 품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이 현상을 뭐라고 부른다? 바로 블리딩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원인은 결국 시멘트와 물의 비율이죠. 이것을 물 시멘트 비라고 부르고요. 비종자분들 분모가 시멘트예요. 시멘트당 물입니다. 10번 읽어보세요. 시멘트당 물, 시멘트당 물, 시멘트당 물. 되죠. 시멘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집성과 점차성을 가진 재료입니다. 시멘트가 없으면 결국 골재는 따로따로 겉돈다는 얘기야. 이것을 뭉쳐주기 위해서 시멘트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24페이지 시멘트의 종류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1종부터 5종까지 있고요. 대표적인 이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포틀랜드입니다.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부르고요. 우리나라는 보통 1종밖에 잘 안 씁니다. 2종, 3종, 4종, 5종은 어떤 다른 성격을 보이고 있는데 1종만 쓰는 이유는 대다수 혼화 재료가 최근에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첨가제를 집어넣어서 2종, 3종, 4종, 5종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화 반응은 시멘트와 물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결국 화학적인 반응입니다. 이때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냐? 응결과 경화가 일어납니다. 응결, 경화는 단어에 주는 어감도 있지만 25페이지에 좀 더 풀어서 보시게 되면 응결은 유동성을 잃기 시작한 시점이고요. 경화는 그 응결 이후에 강도가 발현된다. 더 점점 단단해진다는 얘기야. 바로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경화. 됐죠?
수화 반응은 심해에 따라 물의 화학적 반응이고 응결과 경화가 일어납니다. 밑에 보시면 한 가지 더 있죠. 반드시 숨길 수 없는 증거가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수화 반응 시 뭐로 숨길 수 없냐? 수화열이 발생합니다. 왜 이 수화열이 중요하냐? 아시겠지만 이 화학 반응은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예측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뭔 것 같아요? 바로 이 열입니다. 이 열을 제어함으로써 우리 엔지니어가 이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수화열을 초기에 높인다. 양생세 수화열을 높인다라고 하면 초기 강도는 굉장히 높게 됩니다. 물론 계속 좋지만은 않아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초기 강도가 높아. 수화열을 극대로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초기 강도는 올라가고 본 뒤 장기적인 강도는 떨어집니다. 장기적인 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구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렇게 엔지니어가 통제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뭐예요? 수화열이죠. 자, 여기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물은 깨끗한 물이 중요합니다. 너 먹는 물 넣어줘야 돼요. 너 콘크리트라고 해서 더러운 물 넣어주면 안 됩니다. 특히 어떤 게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냐면 바로 염분이죠. 염분, 소금기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염분은 긍정적인 역할도 해줘요. 그러니까 수화 반응을 빨리 일으키는 효과도 있지만 이게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제어를 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철근을 부식시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은 콘크리트가 결정짓는 게 아니라 철근이 수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콘크리트는 장기적으로 100년 이상 강도가 계속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철근은 한 번 부식되기 시작하면 다시 스스로 나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수명은 누가 결정짓느냐면 콘크리트가 아니라 철근이고 그러기 위해서 염분의 통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쭉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비전공자분들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쭉 읽어보세요. 저는 이제 출제율과 그중에 정답률이 높은 부분 위주로 라이트 강좌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런 편 29페이지죠. 비법 6번에 해당합니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나는 다른 강도가 아니라 분명히 압축 강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영향 미치는 요소가 있을 거고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압축 강도 측정하는 방법부터 먼저 보셔야겠죠. 이걸 원주형 공시체라고 부릅니다. 표준 공시체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할게요. 원주형, 원에다가 기둥 모양이죠. 그렇죠? 면적은 A고요. 길이는 L, 기본적인 스펙이고요. 하중을 가함에 따라서 힘이죠. 그에 따른 변형량, 이게 눌릴 거 아니에요. 변형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보통 기호로는 우리 비전공자분들 델타라고 많이 씁니다. 그렇죠? 이것을 실험해 보면 보통 가로치기 변형률, 길이당 변이겠죠. 변형량을 길이로 나눠서 변형률을 측정하고 세로축은 응력입니다. 면적당 힘. 지금 당장 아니어도 역학이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한번 눈여겨 봐주시고 한번 비전공자분들 따라서 그려보세요. 알겠죠? 실제 실험을 해보면 띡띡띡띡 어떤 기계로 이제 실험을 이거 사람이 눌러서 실험하겠니? 콘크리트를? 기계로 실험하겠지? 그러면 한번 그려보세요. 아주 유명한 곡선이고 앞으로 수업 때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언덕이 하나 그려집니다. 언덕. 자, 눈에 띄는 점 두 개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점, 두 번째가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점은 가장 높은 응력이죠. 바로 가장 높은 응력,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최대 응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때 이것을 압축 강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대응하는 변형률은 최대 응력시 변형률에 해당하겠죠. 그다음에 얘는 파괴 응력시, 그러니까 완전히 못 버텨 빠자 이때를 갖다가 파괴 응력시 변형률, 그때 응력을 파괴 응력이라고 부릅니다. 초급자분들은 보통 이 파괴 응력과 최대 응력, 압축 강도 구별을 잘 못하는데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 레벨에 오르다 보면 이런 의심을 하게 될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내가 파괴될 것 같은데 강도가 떨어지는 건 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실험 결과는 단위 변형은 이건 뭐 옵션입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초급자분들은 뒤에 막으세요. 단위 변형을 일으키기 위한 응력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값, 예를 들어서 이만큼을 단위 변형 1이라고 가정했다고 하면 이만큼 누르기 위한 힘을 측정하고 그 다음 1을 누르기 위한 힘을 측정하고 그 다음 1을 누르기 위한 힘을 측정한 거야. 그래서 특정 변형이 발생했을 때 최대 응력이 측정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응력이 감소하기도 하는 겁니다. 알겠죠? 대략 이것을 여러분이 느낌을 얻을 수 있게끔 실제 값으로 환원시켜주면 대략 1m짜리 기둥이 대략 2mm만큼 늘렸을 때 1m에 2mm는 코딱지죠? 죄송합니다. 내 코딱지 그만 2mm 정도 늘렸을 때 그때 그렇죠? 최대 응력, 그다음에 압축 강도가 측정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변형, 대략 한 3mm 정도일 때, 1m짜리가 3mm 정도 늘렸을 때 더 이상 못 버티고 파괴되는 응력이 측정됩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최대값인 바로 이 압축 강도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꼭 인지해 주셔야 알겠죠. 지금은 뭐 얘기 듣듯이 그냥 끄덕끄덕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뭔지 보도록 할게요. 위에 1번, 콘크리트 강도 일반을 읽어보세요. 짧게 요약해보면 28일 기준으로 한다. 날짜 영향을 받거든요. 근데 28일, 날짜 영향 받으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까? 그 기준 날짜는 28일, 대략 한 달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뭐 압축 강도, 인장 강도, 전단 강도, 힘 강도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누구를 표준으로 하냐? 압축 강도. 정리해보면 28일 압축 강도를 표준으로 합니다. 표준이 왜 중요하냐? 이 표준을 기점으로 해서 다른 것들을 표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장 강도는 압축 강도의 뭐 20%다, 10%다 이렇게 가늠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표준 값을 28을 압축 강도로 합니다. 알겠죠? 중요한 건 이 내용입니다. 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등 누구냐? 물시멘트리 아닙니다. 사실 거짓말이고요. 1등은 압도적으로 골재입니다. 우리가 좋은 품질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골재에 해당합니다. 좋은 골재를 쓰는 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에 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골재가 보통 시험에 등장하진 않거든요. 그럼 2등이 1등이 되겠죠? 그게 바로 누구냐? 물시멘트비입니다. 우리가 설계자가 현장에서 엔지니어들이 통제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비율이겠죠. 이 비율을 적절하게. 왜냐하면 장단,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강도가 좋고 내 것이 좋다라고 하면 작업성은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반대로 작업성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강도나 내구성이 이런 거, 어떤 대비되는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적절하게 제어한다.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시멘트당 물이에요. 시멘트당 물이 점점 많아진다라고 강도가 커질까 작아질까요? 당연히 강도는 작아지겠죠. 시멘트당 물 시멘트비가 증가할수록 압축 강도는 뭐한다?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가로 2번 재령 보도록 할게요. 너 엄마한테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할머니 아버지 나이 몇 살이에요? 물어보면 또 뺨맞죠. 뭐라고? 연세라 부르죠. 감히 콘크리트도 연세란 표현 대신 재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재령. 가로축은 재령, 세로축은 압축 강도 요 높이를 측정한 겁니다. 그죠? 실제 실험을 해보면 얘는 어떤 그래프 곡선을 갖게 되느냐? 이러한 그래프 곡선을 갖게 됩니다.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 얘가 한 100년 동안 점점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괜찮은 재료예요. 만들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단단해집니다. 무려 100년 이상만큼. 그런데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게 처음 한 달이죠. 전체 강도, 최종에 이르는 이 강도의 대략 한 70% 이상이 처음 한 달간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초기에 관리를 잘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처음에 우리가 사람 키와 마찬가지거든요. 어릴 때 제가 그래, 내가. 잘 못 먹고 고생하면 나이 먹고 아프고 뭐 힘들어. 마찬가지야. 콘크리트도 처음에 어릴 때 그 한 달 동안 굉장히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 양생, 이 기르는 걸 양생이라고 부르거든요. 초기 양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체 강도 70%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령 증가시겠죠? 이 그래프를 읽어보면 압축 강도는 이 높이에 해당합니다. 압축 강도. 점점 높이는 압축 강도. 맞죠? 얘는 높이죠, 높이. 그래프의 높이, 그죠? 하지만 증가율은 기울기겠죠? 기울기. 처음엔 빠르게 증가하다가 서서히 증가율은 뭐한다? 감소한다. 증가율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보시면 되겠죠. 양생입니다. 양생은 방생과 반대되는 말이죠. 방생은 뭐예요? 네 멋대로 살아라. 이러고. 양생은 뭐예요? 잘 돌봐주는 거죠. 잘 돌봐준다. 사랑해주고 이뻐한다. 어릴 때. 그렇죠? 초기 양생. 양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분 양생부터 증기 양생. 수분 양생은 물에 담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목마를 때 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관리하고 키웠다는 얘기죠. 수분 양생은 증기 양생으로 진화하고 증기 양생에서 압력을 더해서 고압 증기 양생으로 진화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게 가장 강도가 클까요? 당연히 이렇게겠죠. 최근에 시험에 나왔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서 기타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예민둥이야 콘크리트는. 제가 뭐라고 해서 철근은 완전체, 콘크리트는 뭐다? 불완전체. 되게 겁나 예민해요. 뭐랑 다 달라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 재료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대체제가 없다는 얘기야. 짱이야 짱. 혼자 다 해먹었어 지금까지.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타 제하속도 보도록 할게요. 하중 제하속도. 그러니까 하중을 빠르게 제하했느냐, 느리게 제하. 그래도 강도가 바뀌어. 자, 실험 결과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하중을 느리게 제하시켰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지고요. 하중을 빠르게 제하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제하됩니다. 결과부터 먼저 분석하도록 할게요. 자, 빠르게 제하시켰다. 이 높이가 강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강도가 이렇게. 느리게 제하시켰다. 높이가 강도. 이 압축 강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작게.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빠르게 제하시 강도는 어떻게 한다? 강도는 증가되는 거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아직 안 배웠는데 크리프가 있어요. 크리프는 뭐냐면 지속 하중. 일정한 지속 하중. 하중을 얹었다라고 하면 변이값이 일정 크기에서 멈춰 있어야 되거든요. 딱 멈춰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얘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잖아. 그럼 이게 계속 뒤로 가는 거야. 바로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한다? 크리프라고 부릅니다. 자세한 원인과 내막은 좀 이따 이어지는 수업 때 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내 말은 왜 이 크리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마치 이런 거예요. 자, 엉덩이 엎드리고요. 제가 엉덩이를 지금부터 한 대 때릴게요. 아니야. 너 줄고 있죠? 재미없어서. 뺨 안 돼, 뺨. 내가 뺨 때리면 어떻게 해? 너 내가 뺨 때리면 얼굴 돌려서 같이 맞니? 이건 사이코죠. 내가 때리면 때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피할 거 아니야. 정리해볼게. 하중이 가해지는 방향으로 변형이 발생하게 되면 안 아프지, 덜 아프지, 바로 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런데 내가 때리는데 안 펴고 가만히 있어. 그럼 뭐예요? 아프지, 강도가 크게 보인다는 얘기야. 왜 그럴까요? 바로 크리프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중을 느리게 이 크리프를 충분히 음미하면서 내가 하중 가면 천천히 얘가 변형을 내가 느끼면서 강도 측정했다? 그러면 작게. 왜? 피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너 피할 때만 안 치고 자 하나 둘 셋 콱 눌러버린 거야. 그럼 뭐야? 크리프가 발생하지 않을까? 강도가 높게 측정됩니다. 어렵죠? 모르면 그냥 결과만. 알죠? 상관없습니다. 나 멋있게 보려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 편심제하식 강도는 뭐한다? 떨어집니다. 알겠죠? 이건 뭐 제가 특별 설명지 안 해요. 내가 어디서 뭐 기둥 가운데 밟는 게 더 잘 깨지겠니? 모서리 밟는 게 더 잘 깨지겠니? 모서리 밟는 게 더 잘 깨지겠지. 이게 모서리 밟는다. 중심이 아니다. 이것을 편심이라고 부릅니다. 동그란 3번 보도록 할게요. 형상비. 형상비는 정의인데요. 지름분의 높이입니다. 지름분의 뭐다? 높이. 실제 내가 압축 실험을 한다고 하면 너 이렇게 못으로 받겠니? 아니지. 압력을 누르는데 그냥 누를 수가 없어. 이 콘크리트니까 아무리 다듬는다, 연마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울퉁불퉁해. 그러니까 일정한 힘을 가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가합판이라고 해서 고무판을 댑니다. 좀 단단한 고무판을. 그리고 위아래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가합판, 이 고무도 문제를 일으키긴 해. 왜? 고무가 눌리면서 옆에가 횡압이 발생. 옆에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고무가 찡기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응력은 이 안에 면적당 힘을 측정한 거예요. 응력 어떻게 측정되느냐? 고르게 분포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래 우리가 원하는 건 일자야. 고르게 응력이 발생을 해야 돼, 힘이. 그런데 고르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옆에 횡압 때문에 옆에가 높게 측정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 얘의 참된 강도인데 참된 강도가 아니라 착시 효과를 일으킨다는 얘기지. 이 착시 효과는 어디까지 발생하느냐? 지름 크기만큼 똑같이 정사각형 모양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D다라고 하면 얘도 얼마냐면 D. 반대편도 마찬가지죠. 얘가 D다라고 하면 얼마? 여기 D까지는 그러한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죠. 제가 역학이긴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야. 아니면 수업 듣다 나중에 듣게 될 거고. 우리가 배우는 모든 구조물은 한 변의 길이가 다른 한 변의 길이보다 2배 이상 길어야 합니다. 그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실제로 뭐예요? 우리는 면에 걸쳐서 응력이 일정해야 되는데 일정하지 않은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특히 이게 만약에 이 이하다. 이게 겹쳐. 간섭이 발생했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 횡압이 극대화되면서 착시 효과를 일으킵니다. 어떤 착시 효과? 강도가 커지는 착시 효과. 재료가 단단해진 건 아니잖아. 그냥 모양 때문에 형상비가 이 이하라서 착시 효과, 이 횡압에 의해서 강도가 높게 측정되는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분필을 위아래 눌렀어. 그냥 누를 때 옆에서 꽉 눌러주면 누를 때랑 뭐 더 단단하게 돼? 옆에서 누르고 누를 때 더 단단하잖아. 그러한 착시 효과를 만든다는 얘기죠. 정리해보면 형상비 D분의 H가 작을수록 강도는 뭐한다? 증가한다. 특히 이 작다의 그 경계값은 바로 2가 됩니다. 2 이하일 때. D일 때 D, D일 때 D. 합치면 2D. H는 2D니까 D분의 2D는 2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다. 5번.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6번.
이것도 뭐 상식적인 문제니까 이런 거 여러분 직접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트 강좌나 뭐 본 강좌도 마찬가지고 토목설계는 응용격과 다르게 특별하게 제가 뭐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에 있는 기출 문제는 그냥 넘어가고 이론 위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상당히 많고 어차피 토목설계 문제는 이 이론 내용 나와 있는 문제를 그대로 푸는 경우에 해당하니까 시간 줄이십다 그런 것들은 알겠죠? 제가 도움 필요한 것들만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페이지부터는 콘크리트 강도의 종류입니다. 비법 7번, 비법 8번, 비법 9번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어서 3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기 전에 아까 중요한 거 빠뜨린 게 있어서 그거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30페이지 동그라미 4번입니다. 공시체가 작을수록 강도가 높게 측정된다. 공시체가 작을수록 강도가 높게 측정된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공시체는 콘크리트잖아요. 이 콘크리트의 파괴는 국소에서 전체로 진행이 됩니다. 국소는 뭐냐면 특정 한 곳에 해당하는 거죠. 특정 한 곳에서 시작이 돼서 응력 집중이 발생하면서 얘가 전체적인 파괴로 진행되는 거야. 그러니까 파괴될 확률이다라고 하면 결국 이렇게 국소 파괴될 부분이 많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파괴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국소 파괴될 확률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체적인 최적을 의미하는 거죠. 크기가 크다. 국소 파괴될 확률이 높고 그렇죠? 그만큼 파괴될 확률이 뭐다? 크다라고 볼 수 있죠. 정리해 보면 공시자 작다. 이것은 국소 파괴될 곳이 작아지고 그로 인해서 강도가 높게 측정됩니다. 반대로 크다. 국소 파괴될 곳이 많아지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낮은 강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간 복잡한 확률론적 얘기를 포함하고요. 어렵죠? 그냥 외워줘도 큰 상관없습니다. 작은 게 강합니다. 뭐라고요? 작은 고치가 맵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 31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콘크리트 강도의 종류입니다. 이번에 1강 때 3개 배울 거고요. 비법 7번, 8번, 9번입니다. 7번, 8번, 9번. 칠판에 미리 적어놨습니다. 7번, 8번, 9번입니다. 7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설계 기준 압축 강도입니다. 설계에 있어서 기준하는 압축 강도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철근은 공장에 주문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강도가 얼마짜리다 하면 신뢰할 수 있지만 콘크리트는 그렇지 못하죠. 설계자가 나는 마치 공장에서 주문하는 것처럼 얼마짜리입니다라고 맨 처음에 설계를 시작해야 돼요. 그때 압축 강도를 뭐라고 하냐? 바로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압축 강도다라고 불러요. 이름표 31페이지에 있고요. 이게 바로 비법 7번입니다.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FCK. 뭐의 약자일까요? 코리아 콘크리트가 아니라 코드 번호, 유럽의 코드 번호입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설계에 있어서 기준으로 하는 압축 강도입니다. 이번에는 3번으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배합 강도가 있어. 자, 그러니까 설계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 강도 30짜리 원합니다 라고 하면 그거 네가 원하는 거고 현장에서 그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현장이 느끼는 그 강도. 그게 바로 그 목표 강도가 바로 배합 강도입니다. 배합 강도. 배합, 섞는다는 얘기야. 물 시멘트비 결정해서 골재, 굵은 골재, 장골재 비율해서 섞는다는 얘기죠. 배합을 정하는 경우 뭐 한다? 목표 값입니다. 목표라는 압축 강도예요. 예를 들어서 마치 이런 느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수가 60점이야. 그러면 내가 실제 공부를 할 때는 60점에 딱 맞춰서 60점만 딱 공부하겠어요? 아니지. 좀 더 높여서 목표를 잡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배합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호는 뭐라고 쓰냐면 기호로는 FCR이라고 씁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사이에 평균 압축 강도가 있어요. 왜 이름이 평균 압축 강도겠어요? 진짜 평균 낸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쓰이냐면요. 딴 데 쓰이지 않고 보통 사용성이라고 해서 콘크리트 어떤 구조물에 처진 거 할 때 쓰이거든요. 처진 거 탄성에서 쓰이는데 현재로서 아마 이제 비전문 수급자분들은 이 말이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체크해 놓으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봐보세요. 탄성계수 산정 시 이용됩니다. 왜 하느냐? 얘는 도면값이고 얘는 현장값이고 얘는 실제 하는 구조물의 처짐을 구하려고 해. 그러니까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지. 왜? 얘는 그러니까 설계자가 원하는 값이고 이건 현장에서 이 값을 만들기 위해서 더 크게 만든 값이잖아.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도 아니고 중간 어느 값에 머물러 있겠죠. 걔에 의해서 처짐이 발생할 거 아니야, 구조물이. 그래서 이름이 평균 압축 강도입니다. 기호가 바뀌었고요. 최근에 FCM입니다. 얘는 FCU였어요. 그러니까 만약 크기 순서를 묻는다고 하면 누가 짱으로 가장 크겠어요? 누가 1등? 1등 한번 정해보세요. 너가 짱 먹어라. 당연히 얘가 짱 크죠. 1등, 그 다음에 2등, 그 다음에 3등. 알겠죠? 이런 순서를 갖는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론표 31페이지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까요? 자, 붉게 표시된 부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키워드, 콘크리트 구조 설계 설계에서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다. 정의죠. 여기 설계 기준 압축 강도. 그죠? 결국 예민동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콘크리트 겁나 예민합니다. 알겠죠? 하중을 빠르게 제하시켜도 느리게 제하시켜도 모양에 따라서 강도가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 결국 날짜는 28일, 한 달이죠. 모양이 중요하거든요. 이 모양을 뭐라고 하냐면 표준 공시체라고 합니다. 표준. 정확하게 따지면 표준 원주형 공시체. 사이즈가 얼마냐? 지름이 얼마냐면 150mm. 단위는 생략할게요. 높이가 얼마냐면 300mm. 그러니까 형상비가 얼마가 있어요? 형상비는 아까 D분의 H라고 했죠? 형상비는 2. 그렇죠? 가장 이상적인 조건. 이게 바로 뭐다? 표준입니다. 실험하는 방법도 겁나 예민합니다. 뭐 그래요. 거기 맨 밑에 봐보세요. 가로 2번에 밑에 세 줄. 식 1.1 위에 세 줄. 지름이 150, 높이가 300인 원주 공시체, 표준 공시체를 온도 21에서 25도씨 수분 양생에서 재령 28일에 1축 압축 하중을 파괴될 때까지 매초 0.15에서 0.35 메가파스칼의 제하 속도로 실험한다. 힘들어. 그렇게 예민합니다. 하지만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요? 28일 표준 원주형 공시체 사이즈 얼마다? 150, 300이다. 알겠죠?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게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거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한 10대 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150, 300짜리 눈에 한번 그려보세요. 작아갖고 이렇게 이거 한 10대 개 만들면 관리하기 어렵잖아. 현장에서는 조금 더 작은 공시체를 선호합니다. 작은 공시체는 얼마짜리냐면요. 요게 100. 형상비는 똑같이 2가 돼야 돼. 2배 돼야 돼. 이거 얼마냐면 200. 요게 뭐냐면 작은 공시체죠. 요걸 선호합니다. 하지만 그냥 쓸 수 없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작은 고추가 맵다. 작은 게 더 강하다는 얘기야. 근데 진짜 재료가 강했을까? 같은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크기가 작다라고 해서 강도가 높게 측정되면 이거는 그렇죠? 원하는 방향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다 깎아줍니다. 여기다 얼마 곱하냐면 0.97 곱하고 겁나 잘 나옵니다. 알겠죠? 얼마다? 0.97을 곱한다. 이론표 32페이지에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읽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다음에 유럽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입방체 공시를 씁니다. 한 변이 200mm짜리 입방체 공시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변이 150mm짜리 입방체 공시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mm짜리는 얼마 곱하냐? 마찬가지로 고정개수 0.83을 곱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작은 게 더 크게 측정되는 것은 이 둘 사이에도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얼마냐면 더 많이 깎아야 돼요. 0.80입니다. 난 초급자다 비전공자다 그럼 됐고요. 이것만 잘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몇 가지 더 채워보도록 할까요? 앞장에 보시면 중요한 거 동그라미 4번에 가로 1번에 동그라미 4번 아까 28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8일 이내에 부재 원래 설계 하중이나 응력을 받지 않는 경우는 두 번째 우측 끝에 증가 계수를 곱할 수 있습니다. 증가 계수. 그러니까 강도를 약간 보정해서 쓰겠다는 얘기죠. 그 증가 계수는 그 표에 의하면 최대 4개월까지 가능하고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최대 얼마까지 재령에서 곱할 수 있어요? 1.2, 20%더 높게 예측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전부 다 참고사항입니다. 우리 라이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그냥 읽고 공부하셔도 라이트로 표기된 모든 문제를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죠? 저는 바로 넘어가서 평균 압축 강도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평균 압축 강도 왜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콘크리트에 탄성 계수 산정 시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고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려주세요. 나중에 뒤에 자주 나오니까 역학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로 1번 패스, 식 1.2죠. 진짜 평균이라는 얘기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가로 2번입니다. 식 1.3이겠죠. 자,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제가 아까 평균 냈다. 뭐를 평균 내느냐? 이건 실제 하는 애야. 이건 도면, 이건 이상. 그렇게 현장에서 하는 거. 실제는 얘. 이쯤 되겠지. 어떻게 한다? 평균 낸다. 그러니까 FCK에다가 설계기준 압축 강도에다가 배합 강도 대략 나누기 2 이 정도 가. 그렇죠? 진짜 하진 않고 이거 구하는 게 좀 어렵거든. 그래서 기준에서 어떻게 하느냐? 얘에다가 얘를 더합니다. 이렇게 델타 F. 암기하셔야 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중요하니까 내가 지금 라이트 시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중요하지 않은 건 읽지도 않아서 나 여러분 괜히 공부할까 봐. 알겠죠?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구하느냐? 이 델타 F는
제가 말하는 그 순서 그냥 외우시면 돼요. 첫 번째, 40메가파스칼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40메가파스칼 이하인 경우는 얼마냐면 바로 4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4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순서를 항상 이렇게 보세요. 1번, 그 다음 2번. 60 이상이다. 얼마를 더해주면 되냐면 6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뭐냐? 저는 뭐라고 외우냐? 평소에 3번. 그 사이라고 부르요. 그 사이. 그 사이는 원래 뭐냐면 직선 보관. 시험 문제 아마 안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이 사이는 직선 보관의 의미는 뭐냐면 10%. 그래서 0.1 F식계를 더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F식계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이 FCM 평균 압축 강도 같이 한번 따라서 풀어보세요. 해봅시다. FCK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이다. 40메가파스칼 이하 맞죠?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를 더해서 평균 압축 강도는 34다라고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 이거 볼까요? 만약에 얘가 70이다라고 하면 얼마 더해지라고요? 60 이상이니까 6을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76 이렇게 되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 그 사이니까 50이다.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10%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한 번에 1.1 곱해도 상관없고. 그럼 얼마가 된다? 55가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평균 압축 강도입니다. 콘크리트 탄성 계수 구할 때 쓰이는 거고요. 계산이 나올 텐데 이거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 트렌드 쉽게 나오거든. 자, 첫 번째 40메가파스칼 이하다. 4 더해주면 됩니다. 60메가파스칼 이상이다. 6 더해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라고요? 0.1 직선 보관. 혹은 뭐 늘어나더라면 1.1배입니다. 왜? FCK 더하기 0.1 FCK니까 1.1 FCK가 되겠죠. 50이면 1.1 곱해서 55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반드시 기억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3번 배합 강도 보도록 할게요. 배합 강도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제로 출제율과 정답률을 봤을 때 출제율은 상당히 높은데 정답률이 매우 낮아. 그러면 유일하게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거, 단기간에 획득할 수 있는 거, 실제로 별 차이 안 나는 거, 그건 결국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우선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배합 강도 내용을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이론표 33페이지 하단에 동그라미 2번도 읽어보시고 표도 꼼꼼히 보시고 저는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결국 목표치를 결정짓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시험을 봤는데 한 번 시험 봤을 때 90점인 것과 10번 시험 봐서 평균된 것의 90점과 어떤 게 더 통계적으로 신뢰가 갈까요? 바로 후자겠죠. 10번 시험 봤을 때 시험 점수 평균이 90점일 때 훨씬 그 값을, 그 실력을 믿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수학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크게 뭐 수학 얘기를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확률과 통계를 결정짓기 위해서 필요한 인자, 수학적 인자가 바로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 요게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신뢰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하는 1등급, 2등급, 3등급은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든 거예요. 1등급은 가장 좋다는 얘기고 소고기 생각하세요. 1등급 한우, 그 다음 2등급, 그 다음 3등급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선 이 두 개는 저는 여러분이 공부해서 마치기 어렵다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시작합니다. 1등급. 자, 시험도 그냥 시험이 아니라 연속적인 시험 횟수인데 시험 횟수가 충분하다. 아까 제가 시험 10번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얘는 충분하다. 몇 번이냐면 30회 이상입니다. 몇 회 이상이라고 실험을? 압축강도 실험을 30회 이상 해야 돼요. 또한 수학적 통계 확률 결정짓는 표준 편차, 보통 기호로 S라고 많이 쓰는데 이것도 뭐한다?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할 때 더할 나위가 좋다? 1등급으로 얘기를 합니다. 얘 구하는 건 놀랍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식이에요. FCK가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35메가파스칼 이하인 경우는 배합 강도는 설계 기준 압축 강도에다가 1.34 표준 편차를 곱해서 구하거나 아니면 설계 기준 압축 강도에다가 3.5를 빼고 다시 2.33 표준 편차 S를 통해서 구하고 그 둘 중 뭐다? 큰 값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출발점에서 FCK가 35메가파스칼 초과다라고 하면 이 값은 이 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 큰 값입니다. 알겠죠? 이걸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특히 비전공자, 초급자, 불호인분들, 우리 역학 불호인분들 이거 내 경험상 거의 못 맞춥니다. 그럼 뭐만 기억하느냐? 이 큰 값만 기억하세요. 내 말은 가장 작은 건 빼고 찍어요. 안 쓸게 창피하니까. 가장 작은 건 뭐라고요? 빼고 찍어. 구하라고 해서 배합 강도 구한다. 1번, 2번, 3번, 4번 구하는데 배합 강도를
크기 순서상 이게 1번이 가장 작다라고 하면 이거 찍잖아? 이건 바보야, 바보. 나 같으면 저는 3번 아니면 4번 찍어요, 항상. 이게 확률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무언가를 비교해서 가장 큰 값을 결정짓는 거니까. 나는 찍어도 너 교수님은 이거 안 풀었을지? 풀었을 것 같아, 찍었을 것 같아. 내가 단언컨대 그 양반 우리 속이려고 요 3개 풀어봤어. 요 식은 첫 번째 식은 똑같거든요. 이 두 번째 식이 다르잖아. 단언컨대 그 양반은 요 같은 식이고 요렇게 3개 풀어본다니까. 나를 우습게 알고 있는 거지. 이 3개를 보기에 배치할 거야. 그 외에 다른 값. 중요한 건 이 중에 가장 큰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얘에 의해서 답이 될 수도 있고, 이건 뭐 솔직히 내 생각이긴 한데 얘의 답이 결정될 수 있으니까 확률적으로 3번, 4번 항상 그렇다는 얘기 아니야. 3번, 4번이 답이 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2등급 보도록 할게요. 시험 횟수가 다소 부족합니다. 아까보다 뭔가 소고기 2등급이 좀 뭔가 좀 아쉬운데 마블링이 좀 적나? 그런 느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횟수가 다소 부족합니다. 몇 회부터 몇 회냐면 15회부터 29회고요. 마찬가지로 표준 편차는 있어야 돼요. 동시에 만족할 때. 그리고죠. 이때 어떻게 하냐? 이 식을 그대로 쓰는데요. 똑같은 조건으로 보정합니다. 1등급에서 표준 편차 S를 보정해요. 이렇게. 어떻게 보정하느냐? 예를 들어서 교재에 나와 있고요. 시험 횟수가 20회다라고 하면 조금 더 차이가 벌어져야 되고 설계기장 압축 강도하고 배합 강도 좀 더 간격을 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1.8, 1.08 S를 곱합니다. 이렇게 되죠. 어렵죠. 찍으면 이렇게 찍어. 3번, 4번 중에 찍어. 기도하고. 평소에 착하게 살아 그러니까. 알죠? 그렇다. 이건 해야 돼. 3등급은 해야 됩니다. 3등급 보도록 할게요. 시험 횟수가 부족입니다. 그럼 몇 회길래 부족이다? 뭐라고요? 14회 이하. 뭐라고요? 14회 이하. 뭐라고요? 14회 이하. 2주 이하, 2주 이하. 오케이? 또는이에요. 그러니까 3등급이 된 이유는 딱 하나야. 1등급하고 2등급이 아닌 경우야. 그러니까 뭐 하나도 만족되지 않으면 바로 3등급이지. 시험 횟수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표준 편차가 없거나. 그러면 얄짤없이 그냥 3등급입니다. 그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아까 배합 강도는 제가 평균 합축 강도 뭐부터 보라고 했어요? 이거부터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는 순서로 바꿔서 항상 하나만 딱 보고요. 나머지를 가늠하는 게 좋아요. 이 가운데 걸 먼저 보세요. 7단 7, 1, 7, 7, 2, 14, 7, 3, 21, 7, 5, 35. 오케이? 7, 3, 21. 오케이? 인생의 황금기는 아닌 분도 있을 수 있어서 말을 조심인데 21부터 뭐다? 35. 요 사이. 다시 7, 1, 7, 7, 2, 14, 7, 3, 21, 7, 4, 28 건너뛰고 7, 5, 35. 오케이? 7의 배수로 이렇게. 얼마냐면 FCR은 FCK 더하기 8.5를 더합니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실제 사용된 대전 콘크리트 강도는 요 사이에 들어가고요. 실제로는 전부 다 레미콘 차에서 오잖아요. 레미콘 아시죠? 이렇게. 전부 다 3등급입니다. 이건 특수한 경우고. 그렇죠? 이게 제일 그래서 확률이 높죠. 이렇게. 얼마 더한다? 8.5. 그럼 얘는 어떻게 보느냐? 원래는 21 미만이잖아요. 저는 그냥 작을 때. 그냥 얘는 뭐라고? 클 때라고 외웁니다. 작다. 얘보다 좀 작은 것도 해줘야겠죠? 얼마냐면 7. 크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 1.1배. 1.1배는 일종의 직선 부관이에요. 이거로도 부족하다. 다시 여기다 뭐 더하냐면 5를 더해줍니다. 이렇게. 알겠죠? 좀 어렵죠? 자, 예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 FCK가 얼마 한번 해볼까요? FCK가 뭐부터 할까? 이거 가운데 거부터 할까요? 가운데 거부터? 21부터 35니까 뭘 해볼까? 30 한번 해볼까요? 30이다 라고 하면 배합강도 얼마가 되는 거야? 8.5 더해서 38.5. 이건 맞춰야지 여러분들. 3등급 맞춰. 그 다음에 얼마 한번 해볼까요? 20이다. 27단. 29살부터 35살 사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얼마 더 해주면 된다 이때는? 7 되죠. 만약에 40이다. 부록이죠. 이때는 뭐라고요? 1.1 곱해서 44 더하기 5 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 바로 49입니다. 내가 단언컨대 이거는 꼭 보세요. 알겠죠? 응? 요거만 기억하세요. 요거. 그죠? 나머지는 뭐라고요? 기도하고 3번, 4번 찍어. 괜찮아. 푼 사람도 거의 다 틀려. 괜찮아. 내 경험사 거의 다 틀리더라. 그래서 이거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평균 압축강도 꼭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오케이? 40 이하 4, 60 이상 6, 4위는 뭐라고요? 0.1 FCK, 1.1 FCK 최종 결과죠. 그 다음에 설계진 압축강도 28일 표준 원전 공치에 쓴다. 사이즈 153배, 작은 건 0.97 곱한다.
요건 뭐 참고 이렇게 나머지 요 내용 다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1강 마치도록 할게요. 알겠죠? 2강부터 또 이어서 계속 1장 수업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